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 그냥 모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결정 이제 4일 남았는데 두 캠프의 대표가 오늘 저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비교 우위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간을 저희가 지금부터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를 다 모시지 못한 것은 저희 스튜디오와 협소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의 결정이 결국 현재 1, 2 후보 중에서 최종 후보가 나올 거다라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진영을 대표하는 분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할까요? 예. 앞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사진이 있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하고요. 예,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승현 연수갑 당협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승현 인천 선대위원장이시고요. 제 우측에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준표 중앙선대위 위원장이고 지금 미추홀 의뢰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당협위원장 나오고 계시고요. 직책 다 지금 선대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캠프에서의 이제 직책도 그렇고 실제로 역할을 잠깐 해주실래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예, 저는 뭐 인천의 몇 분 당협위원장님들하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는 별도로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맡아가지고 정무특보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특히 인천 관련된 정책을 여러 가지 또 만들어서 후보께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상수 전 시장께서도 지금 선대위 시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천 시민들께서 밀어주셔서 8강 안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만 4강에 좀 실패가 됐고 4.5강이 됐습니다. 상당히 막판에 우리 토르망치로 해서 그냥 이 이재명 일당을 쓸어버리겠다 했더니 지지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는데 막판에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홍준표가 후보가 되는 게 맞겠다 해서 홍준표의 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토르망치 갖고 나오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원래는 작은 거를 썼는데 그 시민들이 보내주셨어요. 그까지 가가지고 때려서 제대로 말 듣겠느냐 좀 큰 걸로 해서 보낸 겁니다. 이 시민들께서 누가 보내준 것 중에서 원래 토르가 그 인간을 이롭게 하고 뭐 그런 이게 망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저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 이름이죠. 캐릭터 이름이죠. 그 토르가 쓰는 망치가 토르망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좋게 악당들을 쓸어내리고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 토르망치를 보니까. 근데 지금 저는 두 분께 이런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정승환 교수님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그 스카웃을 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뿌리치고 이제 인천으로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경제학 분야에서는 대단한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인데 왜 이분이 윤석열 캠프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지 후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로 가셨습니까? 이번 3월 치러지는 대선은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내로남불이 있었고 국민을 편가르게 했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좌절을 주었고요.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대응 안 하고 늑장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거를 가장 잘할 적임자가 누군가를 생각을 했을 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외롭게 네. 정권의 포갑에 맞서 싸웠던 윤석열 후보만이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라는 판단이 돼서 예. 윤석열 후보를 돕게 되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자더라. 네, 이래서 생각합니다. 직접 뛰어들게 되셨다. 예, 예. 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께서는 우리 이미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선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또 우리 정치계 어른이신데 깜짝 놀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예. 이제 지금은 우리 민주당을 패퇴시키고 예. 승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예. 지금 민주당 소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는 아주 파탄이 났고요. 예, 특히 예. 자영업자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예. 마침 이제 제가 10월 8일 날 4강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날 한 이틀 지나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거예요, 민주당에. 예. 야, 그래서 이거 민주당이 저렇게 대장동 사건 비리에 주범일 수 있는 이재명을 후보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 좀 더 상대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홍준표는 이미 5년 전에 검증이 됐고 예. 또 이 이재명 미꾸라지 같이 말도 잘 빠져나가는데 예. 홍준표래야 이걸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동안엔 사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1년 이상 그래도 야당의 정권 교체의 희망을 준 장본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대세론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 지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급격하게 우리 홍준표 후보가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을 가지고는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겨야 공정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지금 많이 옮기고 특히 이제 2030 많이 몰려서 이게 오히려 홍준표가 정권 교체의 기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후보자 직접 토론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두 후보께서 다 상식 있는 분들이라 알아서 맞춰주시기를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예, 우리 안상수 전 시장께서는 이미 검증이 된 분이다. 5년 전부터 돼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검증이 끝난 분이 필요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이런 이유로 각 캠프에 참여하셔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캠프에서 오늘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다 중앙 조직하고 다 캠프 보고를 했습니다. 아, 보고를 했습니까? 그럼 전 시장께서도 그럼요. 예. 물론이죠. 다 두 분의 공유가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후보의 말씀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대변을 하는 거죠. 대변하러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되면 이분들이 바로 욕을 먹게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걸 좀 드려볼게요. 양쪽 진영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공약이 많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호응을 해야 공약이 좋은 공약인데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 공약만큼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 같더라.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신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 정말 수도권의 집값을 평균 2배, 2배 이상 올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특히 우리 2030 젊은이들이 큰 좌절을 느끼게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표 공약은 사실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이 원가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원가주택. 잘 아시다시피 청년 중심의 무주택 가구에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 원가로 네. 30년 장기 상환하는 원가로 공급하는 그래서 그 무주택 청년이 그 5년 이상 네. 그 원가 주택에 거주하고 국가에 매각을 하게 되면 네. 매매 차익 중에 70%를 돌려주는 이런 좀 획기적인 안이거든요. 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뭐 예산 방안도 설정이 돼 있고 예. 이 부동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청년들의 2030 세대의 많은 좌절감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유효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예. 이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을 네. 저는 대표 공약으로 들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학자의 입장에 봐서도 손색이 예. 없던가요? 그렇죠. 빈틈 없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6만 호씩을 공급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예.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같은 질문을 우리 지금 안상수 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물론 주택 문제가 뭐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데 이제 큰 틀에서 용적률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1,500%로 올리겠다. 즉 네. 공급을 네.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 또 이제 반의 반값 이래 가지고 좀 약간 이슈가 됐습니다만 역세권 주변에 땅을 정부에서 이렇게 공동 소유하면서 이것을 용적률을 높여서 네네. 건설비를 건설 원가를 낮추면서 이것을 특히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공급되어 있는 게 있고요. 예. 또 주택 공약에 관한 한은 이제 저하고 일정 부분 공유하도록 돼 있어서 네. 제가 송도 국제도시를 건설했듯이 대도시 주변에 네. 그 농지를 택지화해서 예. 일자리와 도시 그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권 잡는 즉시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가격이 하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뭐 한두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네. 이거는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리고 반대하면 되는 뭐 그건 뭐 예. 반대로만 하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민노총의 예. 횡포를 네.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나 혹은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주 단호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 송도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를 반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것은 이제 공유가 됐죠. 예. 제 주요 공약인데 홍준표 공약에서도 그걸 하고 이제 그건 당에서도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주변에 그 대도시 주변에 예. 농지 결국 이제 아파트 값이 땅의 문제거든요. 예. 솔직히 땅의 문제인데 대도시 주변에 지금 농지는 사실 대지화하는데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인프라만 조금 정비하면 되기 때문에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주변 얘기 제가 좀 오늘 방송을 해서 양쪽 캠프의 주변 얘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한 참모만 30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300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공적인 조직도도 없고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 그런가요? 저 원래 뭐 아마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에 많이 몰리는 게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정치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나 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비판해왔던 분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예. 몰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뭐 정무라든가 공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네. 책임자들이 있고 라인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움직여 왔고요. 또 네. 후보께서 워낙 또 이렇게 굉장히 호탕하면서 인간미가 있는 분이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뭐 조직이 제대로 좀 안 돌아간다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 뭐 불협화음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을 하고 단호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큰 문제 없이 잘 문제 없다? 움직여 예.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그 홍준표 캠프에서는 저 캠프 내 인원을 다 현장으로 가라 한 것도 있고 네. 또 실제로 그 현역 의원들 참여가 좀 저조해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서로 이제 이름을 걸어놓고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대로 예. 서로 협조하는 팀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선거가 7월에 있었나요? 예. 한 5월쯤에 있었군요. 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를 포함해서 당협이 5개 당협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하는 당협이요? 220개 당협입니다만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 지지가 예. 높아지니까 나중에 당원들은 수렴이 돼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등원 후보가 당협이 한 80개쯤 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결국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당심이 민심에 수렴한다 이렇게 봐서 당락에는 뭐 크게 영향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면 나중에 논공 행상 때문에 국민들이 좀 바라지 않는 패거리 정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지금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홍준표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원팀으로 해서 당연히 당과 함께 가고 또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당에서 뒷받침이 돼서 서로 간에 협조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지금 캠프 사정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뭐 민심에 당심이 따라간다. 저도 뭐 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민심이라는 게 지금 뭐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 약 5%에서 많으면 7, 8% 정도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많이들 지적하고 있듯이 거기에 상당한 또 민주당 지지자들 역선택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고 보면은 박빙이거나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당심은 상당히 또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 진영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은 양쪽이 다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 질문이 당연히 이어질 걸로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서 이후에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수습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까지 됐겠는가? 저거는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민주당 지지층 운운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준석 때도 그랬던 것은 사실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과는 민심의 당심이 이제 수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 홍준표에 조인한 것도 당의 단합을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당에 지금 뭐 알다시피 하여간 그 당협위원장이건 국회의원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많이 가 있는데 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설명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 후보들을 너무 외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롭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게 마지막 그 1%에서 5%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당의 후보들을 다 공이 이렇게 대접을 잘 해서 할 때 이제 그 어떤 나중에 화합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서운하게 하면 너 우리 흔한 말로 무슨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무슨 뭐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너희들 꼴 보기 싫어서도 내가 개판 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도 경선에 참여할 때 꼭 내가 후보가 된다는 것보다도 당의 경선을 좀 잘 이렇게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하자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 후보가 되고 나서도 야권 전체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또 그럴 만한 제가 뭐랄까 상황은 되죠. 나름대로 비중이 있으니까 중앙 정치권에서 그래서 우리 홍준표가 혹시 안 되더라도 저는 뭐 당연히 원팀이 되도록 하고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야 뭐 잘 안 되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협조한다고 제가 그 경선 과정에서도 두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윤석열 홍준표한테 물어봤더니 다 승복하겠다고도 했고 그래서 그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쪽 민주당 사정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게 막판에 뒤집혀가지고 이재명 대세론으로 가다가 결국 대장동 사건 때문에 급격하게 이재명이 안 좋아서 이재명이 62% 그러니까 28%고
이낙연이 이제 62기까지 가져놨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무효표 처리 방식에 따라서 예. 재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가는 쪽으로 택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무리다. 그래서 아마도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자 일단은 지금 홈캠프에서는 무리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 선거 끝나 어떻게 보시나요? 홈캠프에서는? 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무리가 없겠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되건 윤석열 후보께서 되건 그거야 당연히 단합을 해서 예. 한 팀으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안 위원장님 같은 지금 말씀대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 예. 당연히 역할을 하실 거고요. 물론 이 경선이라는 게 좀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건 있습니다만 제가 네. 보기엔 민주당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경선 뭐 서로 후보 사퇴라 뭐 당신이 감옥 갈 거다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실정과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렇게 위기 의식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를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예.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라도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던 간에 네. 하나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팀 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양 캠프는 다 지금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시청자 댓글 조금 소개를 할게요. 토르망치가 멋있다 그렇게 멋있는 분들. 저도 뭘 하나 들고 나올 거예요. 트레이드 마크가 되시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오직 포퓰리즘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네요. 국민들이 정말 와닿을 수 있는 경제 정책, 안보 정책, 복지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IBS 인천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 알아서 시간 제한하니까 토론하시니 상당히 격식 있고 생산적이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시청자 계십니다. 알아서 잘 조율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좀 토론은 좀 이렇게 양쪽이 다 들러붙어야 재밌는데 오늘은 너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 예,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부동산 정책인가 보네요. 아까 저희가 일찍 시작을 잘 했습니다. 안상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간다는 분이 있고 정승현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확실히 듬직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하상과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독자도 계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윤석열 되면 우리 모두 이재명으로 갑니다. 이런 아까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저희가 이걸 그때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댓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좀 가기 위해서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동산 양쪽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역시 말이 많았던 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캠프에 대해서는 막말 프레임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는 잦은 말실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양쪽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홍캠프부터 해주시죠. 저는 이제 홍캠프 입장보다도 네. 그 우리 야권 전체로 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한 1개월여 전까지 대장동 사건이 표면 위로 나서기 전까지는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네. 이 대장동 사건이 그 여러 관계가 좀 복잡해요. 네. 특히 판검사들을 전부 다 로비스트로 하고 그 김만배란 사람이 이제 언론에 그 언론인 출신으로 오래도록 한 20여 년 법조를 출신해서 다 압니다. 서로 잘.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김만배 누이가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그 집을 사준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나는 그 윤석열 후보의 그 해명을 믿습니다. 그거는 저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수법으로 봐서는 선거 한 얼마 전 한 보름이고 한 일주일 전쯤에서 사실 그게 윤석열 후보가 사주라고 그래 사줬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우리가 과거에도 그 이재명 우리 이회창이 병풍이나 혹은 뭐 20만 불 돈을 줬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완전히 떨어졌는데 예. 그 사람들 허위 사실이니까 구속이 됐죠. 예. 그렇지만 국민들은 잠깐 동안 저런 나쁜 놈이래 가지고 결국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김대엽 씨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 우리가 15% 이상 앞선 예. 조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이제 말 실수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재명이 그 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말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속고 이런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있잖아요. 지금 뭐 김만배 씨 누이가 윤석열 후보 부친 집 구입한 거는 정말 뭐 우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거를 저쪽에서 뭐 문제 삼지 않으려고 보고 막 문제를 삼더라도 선거 직전에 우리 국민들이 말씀대로 병풍 사건이나 김대엽 그런 사기 사건 통해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성숙된 국민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로 큰 흐름이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글쎄요, 뭐 홍준표 후보님도 훌륭한 후보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의 그 공약이라든가 또 그분 스타일이 또 조금 시원하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스타일도 뭘 속에 있는 걸 감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제 KBS 토론 보니까 두 분 다 뭐 한 25개씩 뭐 망원 시리즈가 있어서 상대 후보를 비판한다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캐릭터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 후보님 공약 중에서 아까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쿼터 아파트 정책 같은 거는 아파트 값을 4분의 1로 내리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저는 이제 인하대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습니다만 정시 비율 확대를 뭐 어느 정도 하는 건 몰라도 수시가 물론 뭐 취지에 어긋나게 약간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수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정시를 100% 하겠다, 수시를 없애겠다. 그러면 정시하고 수능을 100%로 하면은 정말 고등학교 자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학원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실에 맞게 균형 있게 조절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가 그러니까 후보가 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뜻하고 전혀 와전이 돼서 상대방한테 아니면 유권자들한테 이상하게 들린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까? 그걸 좀 이번 시간에 좀 해명을 하고 가시죠.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제가 적확하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우리 정 교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뭐 우리 각자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뭐 자기가 공약을 뭐 내세우긴 했지만 이것을 뭐 당과도 상의하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디까지나 국민들 다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가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당선이 되면 공약을 다 잊어버려라 이런 잠언도 있어요. 5%만 지켜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은 하나의 그 공약이다 빌공짜가 많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잠언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나 공약을 그래도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죠. 이제 홍준표한테 이제 막말 프레임은 적어도 과거에 우리가 야당을 아주 어렵게 할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졌을 때 우리가 분리할 때의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지난 지자체 3년 전 지자체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왔다고 이제 했단 말이지. 그것도 날짜를 6월 13일 날 선거인데 6월 12일 날 잡았어. 이거 6월 12일 날 잡은 건 난 문재인 대통령이 조종했다고 봐요. 그거를 미국에서 해필이면 그날 잡어. 그거 한 일주일 전이나 후 일주일 후에도 할 거를 바로 그날이면은 그거를 오히려
양해를 받고 좀 날짜를 바꾸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때도 홍준표는 위장 쇼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거의 지금 금방 통일이 될 텐데 저놈의 새끼 저거 홍준표 저놈이 그냥 다 찬물 끼얹다 해가지고 예. 다 욕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홍준표가 맞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볼 때가 있다 하는 건데 억울한 점이 있는 거죠. 또 뭐 일부 뭐 할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또 경상도 쪽에서는 그게 재밌는 사투리라네. 그러니까 뭐 물론 홍준표 후보가 조금 말을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제 그게 가만히 보면 저렇게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패거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를 저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주장을 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도 있었겠구나라고 뭐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지금서부터는 언행을 조심해야죠. 지도자 반열에서. 하여튼 지금 제일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오해는 풀렸는데 그래도 언행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윤 캠프에서도 좀 있었죠? 그렇죠. 뭐 한 5, 6개월 정치 입문한 이후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또 많은 또 논란과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여러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예를 들어서 물론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그분의 예를 들었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그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앞에가 문제가 되는 거 어떻게 정치는 잘했다 이것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본질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해서는 안 되고 다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리더는 그러한 거를 이제 컨트롤하고 인재를 정말 발탁하는 안목이 있고 그들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이게 본질인데 그 예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를 들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아직까지 반감이 있는 국민들이 많으시고 특히 그 5.18을 겪으셨던 광주와 호남의 이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노하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적절치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단 본질은 그게 아니었고 정말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외교, 안보, 뭐 국방 여러 가지가 위기인 상황에서 리더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인재를 발탁하겠다. 이게 본질이었다는 그 순수한 열정. 아직까지 뭐 정치 입문이 얼마 안 돼서 정치 언어 구사하시니까 좀 서툰 면이 있는데 본질 자체는 그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질을 좀 이해해달라고 지금 요청이었고요. 그 지금 댓글로서는 지금 계속 양쪽이 좀 대립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소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들이나 이제 오늘 9시부터 전화가 지금 가고 있죠. 문자가 오고 있을 텐데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문자가 오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분이 국민의힘이 이기길 바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뭘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실 것 같아요. 그 대선 이번 정부의 승패 결정짓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대선에서는 이게 거의 분노 투표라고 봐야죠. 분노 투표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때 봤다시피 18% 차이를 냈거든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우리 해방 이후에 선거가 있은 이후에 18% 차이를 낸 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지든 이기든 뭐 5%에서 10% 사이였는데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홍준표 후보를 내세운다면 완전히 이제 이 각이 세워지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랑 각이 세워지기 때문에 저는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하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좀 많은 그 곡절은 막 이길 수는 있을 텐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시시비비가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력이 있을 거냐라는 건 당연히 내야 되고 네. 사실 어저께 KBS에서 아쉬움은 너무 그런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 토론인데 네.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나라 혹은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그 큰 문제들이 그것이 다뤄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재명 혹은 좌파 정책으로 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잘 설득을 시키면 뭐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치 지형 면에 있어서나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은 뭐 자명하다. 저희들이 또 다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윤캠프가 바라본 대선 정부의 승패 결정적인 대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노 투표 이게 가장 크다라고 첫 번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노는 일단 지난 4년 반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를 망쳐놨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사태에서 많이 봤듯이 국민을 편가르기 위해서 이러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로남불도 심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올라가리라고 보고 그게 첫 번째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물론 열정적인 지지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불신, 특히 대장동 비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한 60에서 70%가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이전에 다른 정권에서 있었던 특검들 보면 40-50% 국민들의 특검 필요성의 여론만 있어도 특검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60%가 넘는데도 특검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불신. 그러니까 이 현 정권이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불신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로 연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도덕과 불신, 무능에 대한 심판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겠는가. 물론 홍준표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만 그래도 이 정권에서 싸워왔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결집이 돼서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승현 위원장께서 지금 특검을 그 전에 보니까 40 내지 50%만 원하면 특검이 되더라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60%가 넘는데도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치계 또 우리 중견이시니까 할까요 특검을? 특검을 이제 이런 때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게 맞고요. 특검이 국회 통과가 돼요.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지금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재명과 이제 오래전서부터 서로 정치적인 어떤 그 밀약이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텐데 뭐 슈퍼 다수기 때문에 안 될 거고 그러고 또 본인 그 송영길 후보의 광주 대동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이걸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적당히 덮어버리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글쎄 한 1개월 정도까지 보면서 시간을 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검을 하는 척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특검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법 통과하고 나면은 임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거기 그 검사들 내지 이런 배치를 해야 되죠. 인력 배치. 뭐 그다음에 하드웨어로 공간도 좀 더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등등 기초적인 걸 하는데 한 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거가 앞으로 4개월 후인데 한 뭐 1개월 지나고 뭐 한 2개월 준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특검이라 하더라도 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모양과 신용은 낼 수 있어도 지금서부터 이거를 확실한 내용을 그 밝히기 위한 특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댓글 보내주시는 분들이 혹시 톡으로 받았다 그러면 댓글을 참여하시고 싶어도 못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튜브로 들어가셔서요. 유튜브 검색창에 IBS 인천 방송을 치시면 댓글을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보니까 가급적이면 양쪽 캠프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댓글을 보내시면은 계속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의 검색창에서 IBS 인천 방송을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왕 들어오신 김에 구독 누르셔도 구독료 안 받습니다. 참고로 제가 드렸고요. 자, 지역 얘기로 좀 잠깐 돌아볼까요? 인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번은 이제 바꿔볼게요, 순서를요. 윤 캠프부터 먼저 해주시죠. 인천 지역 관련 공약. 어쨌든 특히 제가 총괄해서 정리를 했고 후보께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한 3가지 정도가 인천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현안을 꼽으라면은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나가 이제 교통 문제가 상당히 좀 수도권 치고는 열악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오랜 해결해야 한 수건 사업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로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일자리 같은 거 인천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 인천을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있는 이 경인 고속도로와 경인 전철과 같은 이거를 어떻게 일반 도로와 더하면서 지하화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하화를 통해서 교통 편의성도 증진을 시키면서 그 지하화된 그 기존의 도로와 철도 공간을 우리가 경제나 문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인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와 지난번 GTX-D 노선에서 우리 인천 노선이 배제가 됐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저 GTX-B 송도국제도시에 출발하는 거기를 좀 조기 착공하고 특히 원도심 쪽에 좀 역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또 인천발 KTX가 이제 인천역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35년 동안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 특히 서구에 계신 그런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 오셨는데요. 이거를 우리 박남춘 시장은 자체 매립지를 해결한다고 나섰지만은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거는 서울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대체 매립지를 지금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가 아닌 곳,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좀 강력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수도권 매립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고 본인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경제는 송도 국제도시, 청라, 영종과 같은데 바이오, 수소, 로봇, MRO 같은 그런 사업 경제성을 키우면서 원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189도 재개발이라든가요. 이제 반환받고 있는 부평 미군 캠프를 어떻게 우리 원도심 개발에 활용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쪽의 정책을 구성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폭넓게 지금 교통부터 그 수도권 매립지까지 다양하게 지금 윤캠프하고 교감을 해서 전달이 다 됐다는 얘기시고요. 공약에 반영될 걸로 알고 계신 거고요. 근데 홍캠프에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보다는 안상수 전 시장이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대동소이하고요. 대동소이하고 아무튼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공항 주변이 이제 국가 성장 동력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 이거는 대통령 공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우리 서민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적률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직접 지원은 물론이고 펀드를 좀 만들겠다고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재개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노력을 국가 예산 가지고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그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하는 중에 지금 안상수 위원장님 화이팅 외쳐주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 막걸리 집에서 뵙고 싶다는 분도 또 계십니다. 막걸리 네, 한번 저도 좋아합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윤필룡님은 정권 바뀌고 대장동 특검가도 안 넣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꼭 해야 된다는 분의 의견인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예. 어쨌든 이제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발악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재명은 뭐 대통령 안 되면 그냥 바로 진역 가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당협에서도 최근까지 이 대장동 특검 시용하라라는 1인 피켓 시위를 저를 필두로 해왔습니다. 근데 지나가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엄지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민심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군님은 제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자문을 하셨네요. 자문하는 순간 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달라고 지금 두 분 그리고 후보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역 관련 공약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가까이 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후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되겠죠. 그 대선 후보를 꼭 뽑아야 되는 이유, 이거를 여론조사를 그 이제 무작위로 들어오는 겁니까? 네, 일반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그렇죠. 당원은 권리당원에만 한정되는 거죠. 책임당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책임당원. 네, 우리는 책임당원이라고 부르고. 예, 책임당원. 용어가 달라가지고 양쪽 다. 여기는 또 당협위원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분 책임당원들과 일반 전화를 통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요청받으신 일반 여론조사 이게 합해서 50대 50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분들께 이 후보, 우리 후보가 꼭 돼야 됩니다. 자, 설득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서를 제가 홍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가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홍 후보는 아주 특이한 것이 2030들의 지지를 엄청 받고 있어요. 사실은 2030은 과거에 정치를 참여를 안 하거나 또 해도 소위 진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게 뭐 다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30-40% 이상 지지를 받고 있고 그건 우리 당의 타 후보들이 뭐 한 자릿수 정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고요. 또 우리가 호남에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뭐 한 2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20%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MB 이명박 때도 10%대를 넘기받아서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호남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이 높다. 이것은 뭐 역선택으로 폄하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당의 지지자들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자는 많아봐야 35%입니다. 그것은 뭐 정치 지형상 검증이 된 얘기고 따라서 홍준표가 되어야 압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 경우에 역시 이제 민심으로 당심이 수렴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마침 영남 쪽에서는 우리 대의원님들이 많습니다만 상당히 홍준표 쪽으로 많이 치고 올라간다는 거니까 뭐 일부에서는 뒤집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에 계신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그동안에는 이제 윤석열 쪽으로 대세론이 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홍 후보가 더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더 안전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내일 모바일로 오면은 잘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캠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폭압을 받으면서도 압력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싸워왔던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본선에서 우리가 필승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년 대선은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소득주도 성장 얼마나 이 경제 성장 동력을 망쳤습니까? 또 이 미국과의 외교, 뭐 또 일본과의 여러 가지 통상 마찰 제대로 풀지 못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입지가 더 약화가 됐고요. 이런 외교 안보의 총체적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고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당원 투표가 있고 또 여론조사가 목요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뭐 오늘부터 지금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중에 어느 분이 되건 간에 아까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받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길로 한 팀이 돼서 갈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중간에 우리 웨스트랜드님께서 이렇게 슈퍼잭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저한테 굉장히 귀한 돈인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열되면 정권 교체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넣으셔가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IBS 인천 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원들 뜻이 모여졌으면 그 뜻대로 이제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웨스트랜드님께서는 분열되면 정권 교체 못한다 이런 의사를 같이 보내시면서 저한테 또 수표째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두 캠프에서 못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뭐 충분히 말씀하실 예.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고요. 예. 하여간 어떻게든지 지금 주문대로 네. 정권 교체가 되도록 모두 정말 원팀 정신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11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네. 뭐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많은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더 들어가면서 겸허하게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이 되고요. 49대 51 싸움이 되리라고 보고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인천에서는 우리 제 입장에서 안상수 위원장님 잘 모시고 예. 인천에서 꼭 필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 오늘 지금 대신해서 나오신 분들을 멋지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지금 아주 막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계속 좀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 나중에 끝나신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예, 저희가 사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뭐 4일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을 누비고 지금 또 누비고 계신데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저희가 두 후보를 놓고 이렇게 한판 승부를 벌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